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불붙는 듯 했던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대선 때보다 낮은 투표율로 마무리됐습니다. 평일 이틀 투표하는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선거 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기표 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에 긴 줄을 섰던 황당한 사례뿐만 아니라 오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선거 사무원이 남편 목까지 대리 투표를 하는가 하면 지난 총선 때 유권자가 기표까지 했던 투표 용지가 난데없이 나타났습니다.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 용지가 나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중국 SNS에 투표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담은 동영상이 나돌면서 관리 감독 책임 있는 선관위가 도대체 뭘 하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족 채용, 선거철 휴직자 증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질타받은 선관위가 이번 선거만큼은 잘 치러보겠다고 다짐했다는데 여전히 해결된 건 없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이 과하다지만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를 선관위 스스로 만드는 건 아닌지 크게 반성할 일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사전투표 현장부터 가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 기간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모두 1,542만 명입니다. 투표율 34.74%로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 36.93%보다 약 2%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6.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서울과 경기는 32에서 34%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대구는 25.63%로 가장 낮았습니다. 첫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9.58%로 마감되면서 최종 사전투표율 역시 최고치를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 증가세가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에 그쳤습니다. 투표율 이틀 모두 평일이었던 데다 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세탁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없어서 3일날 본투표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믿고 가서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본투표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전투표를 통해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대한 간절함이 드러났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리 불신이 일부 유권자들의 사전투표를 망설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지금부터는 도대체 무슨 일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용인입니다. 관내 선거를 위한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 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자작극이 아니냐고 의심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표된 용지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선관위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용지에서 이재명 후보 이름 옆에 기표가 돼 있고 중간에는 무효표를 의미하는 선관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경기 용인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러 온 한 20대 여성이 자신이 받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신고했습니다. 해당 용지를 받았던 투표자가 다시 뒤돌아서면서 이 안에 뭐가 하나 있는데요? 라고 하셨고 기표소를 향하면서 반쯤 들어가다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신고한 여성은 관외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고 기표소로 들어가기 전 봉투를 받는데 또 다른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2, 4번만 보이게끔 하려고 미리 넣어놓고 찍고 그냥 빨리 넣고 집에 가려고 해서 그 봉투를 본 거예요, 안에. 선관위는 투표소 혼란을 부추기려고 꾸민 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누구한테 투표용지를 받은 건지, 어떻게 투표지가 유출됐는지 등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작극이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투표용지를 그렇게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게밖에 지금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선관위는 여성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이번엔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 경우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았던 선거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뒤
본인 신분증으로 한 차례 더 투표를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나마 눈썰미 좋은 참관인이 있어 제대로 부정행위를 적발했지만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치이동 사전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5시쯤. 한 여성이 기표소에 2차례 들어가는 걸 본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거는 만나봐요. 시간 멤버까지 다 했더라고. 물어보니까 순전히 시인하더라고요. 이 투표소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60대 여성이 점심 무렵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를 하고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를 또 했습니다.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고 있어 신원 확인 절차를 스스로 건너뛴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요즘 자꾸 부정선거라는 그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이 여성은 서울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총선 때도 사전투표 사무원 업무를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전에 직위해제는 됐다고 저희 인사팀에서 확인했어요. 선거사무 공무원이 거짓 투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선관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중대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남편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일부 지역 사전투표함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당시 투표를 했지만 개표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논란으로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른 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5시 35분쯤 경기도 부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난해 총선 투표용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투표함 점검 과정에서 나왔는데 총선 개표 당시 수거되지 않은 채 1년 넘게 방치돼 있던 겁니다. 투표함에서 발견된 지난해 총선 투표용지는 기표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투표함 이제 처음 설치하면서 이상 없은 걸로 확인하시라고 이제 빈 거 보여드리는데 전부가 플라스틱 사이에 껴있다가 비슷한 시각 경기도 김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함에 남아있던 지난해 총선 투표용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2장 모두 총선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로 투표용지를 수거해 논란을 빚은 선관위는 자체 감사까지 나서며 엄정한 투표 관리를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부실 관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여기고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은 투표를 하고도 불안한 마음이 여전합니다. 안 되지. 자꾸 이러면 다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 또 사전 투표하러 뭐하러 가냐고 그래요.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투개표 운영 전문성을 높이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투개표 인력 관리 있잖아요. 단기적인 걸 할 게 아니라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성 있는 투교육을 주기적으로. 선관위는 관리 미흡을 인정하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장에서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은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감시활동에 나서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잇따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종이 가방을 든 사람들이 건물 복도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론가 올라갑니다. 이 건물에는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해 있는데 두 사람은 4시간 가까이 6층 선관위 사무실 문 앞에 누워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함을 감시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남 하동군 선관위에도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는 20대 남성의 무단 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9시 40분쯤 선관위 2층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다 검거됐습니다.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라고 이게 전국적으로 있어 이런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하여튼 부방대 회원입니다. 인천에서는 40대 여성 참관인이 투표장에서 성조기를 두르고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이 참관인은 선관위 퇴거 명령에도 나가지 않겠다며 4시간 가까이 버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안 달라고 버티는 거고요. 4시간 있었어요. 이제 심하니까 인수하신. 경기 수원에서는 투표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누군가 촬영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첫날부터 이어진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국민의힘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투표소 현장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선관위를 믿지 못하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을 향해선 왜 침묵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불복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당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를 승복하기 어려워진다며 선관위의 대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투표 관리가 부실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대오각성, 대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진상조사단을 꾸려 투표소 불시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자 숫자와 선관위의 발표가 달랐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경위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선관위의 답변은 2, 3%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천에서는 기표하는 영상을 찍어 중국 SNS에 올린 남성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신고로 덜미가 잡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고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과 선을 그으며 대선 불복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투표 참관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대선 불복을 위한 사전 작업이자 내란 연장 시도에 불과하다할 것입니다. 선관위엔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투표 용지가 묶음이 대량 반출된 것처럼 과장을 해서 일부의 부실, 부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조사, 팩트체크가 있으면 될 일인데.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들 관련 논란을 거론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사법적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표현을 과장, 왜곡해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며 사과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준석 후보 의원직 박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 기자 9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막판 상대 후보, 언론을 향해 이 같은 공세를 취하는 이유가 뭔지 황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 토론회 발언으로 다시 부각된 아들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다만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선 사법 조치 가능성을 경고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해서 그것이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조작해서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거론됐던 이준석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 후보의 언급은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지난 28일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고 수준 징계인 의원직 제명은 윤리특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헌정사상 의원직 제명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문제의 발언을 보고 있는 제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과 혐오 위에 설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언론사 기자 9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은 물론 국민들을 향한 혐오성 저질 발언이며 다만 민주당은 징계안 참여는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고 결정이라며
당 차원에서 제명을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원직 제명 움직임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식 독재의 서곡이 울려 퍼졌다며 반발하며 민주당 선대위를 무고죄로 맞고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도 거짓을 덮으려 진실을 징계하는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 해화역 유세를 취소한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5 진보 정당이 자신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폭거를 하고 있다며 이런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반민주 폭거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르면 다음 주 민주당 선대위를 무고죄로 맞고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이 후보가 대한민국을 괴물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 제일 문제되는 분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티끌 묻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대들보가 눈에 박히는 그것도 모르는 사람. 나경원 선대위원장은 제명 협박은 이재명의 민낯이자 공포사회 예고라고 했고 윤상현 위원장도 거짓을 덮기 위해 진실을 징계하는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기자들을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전형적인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정권 잡기도 전에 기자들 입부터 틀어막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건 대통령의 결격 사유라며 민주당의 이딴 무고 혐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를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하성 발언을 둘러싼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노동계는 물론이고 진보 진영에서도 명백한 여성과 노동자 비하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설란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영이라며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강원도를 찾은 김문수 후보가 아내가 자랑스럽다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무대에 오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우자 설란영 씨의 내조 덕에 지금의 본인이 있는 거라며 유시민 작가의 그제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면 저는 총각이라 소리를 못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앞서 김 후보는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냐, 설란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영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여성본부 등도 인격 모독성 망언, 뿌리 깊은 계급의식과 학벌주의를 드러낸 거라며 유 씨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은 정작 바로 유시민과 이재명 세력 아닙니까?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퇴행이라고 규탄했고 양대 노총도 광범위한 여성, 노동자, 시민 비하라며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노동자 멸시이자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애둘러 비판하며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선대위는 물론 모든 민주진보 스피커들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다만 유 씨 발언의 문제점에 대한 직접 비판은 없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대선 전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선거부실관리위원회입니다. 네, 어제 오늘 그 사전투표 상황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엔 이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들이 반복됩니까? 예, 이번 조기 대선은 그 비상계엄 때문에 치르게 됐죠. 사실관계를 떠나서 계엄 명분으로 내 선거 중 하나가 선거 관리와도 연관이 된 만큼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전투표 과정에서 어이없는 부실 관리 사고에 첫날부터 이렇게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일이 빚어지면서 선관위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4천만 명을 넘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일부 실수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쳐도 그래도 이렇게 매번 논란이 반복되는 걸 보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대선 전체 사전투표소는 3,500여 곳인데 선관위 전체 직원이 3,000여 명 남짓입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이들이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죠. 관리관은 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위촉을 하고 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에 더해서 은행원과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일반인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김 반장 설명을 들어보면 이 공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은 될 것 같긴 한데 일반인이 맡을 수 있다는 건 좀 의외네요. 예, 그 선거법상 기준을 보면요. 투표 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면 됩니다. 예전엔 외국인까지 포함돼 논란이 됐는데 이번 대선엔 전원 한국 국적이고요. 문제는 공정성과 중립성인데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선관위에다가 물어보니까 통상 각 지역의 분여회나 새마을회, 자율방범대와 같은 단체 요청도 하고요. 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로 위촉을 한답니다. 네, 과거에는 선거 관리 자체가 크게 논란이 안 됐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워낙 말들이 많잖아요. 저 정도로 검증이 되는 겁니까? 예, 충분치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사무원 가운데 23%가 일반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신원이 확실한지는 체크를 하지만 범죄 경력 조회나 면접까지 다 볼 여력은 안 된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총 30만 명이 넘는 투개표 사무원 전체를 공무원들로만 채우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인원을 채워야 하는 과제와 검증을 해야 하는 문제의 괴리가 큰 구조입니다.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오늘 투표율이 예상보다 조금 낮았던 것도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예, 그 영향을 받은 걸로 보는 시각이 꽤 많습니다. 실제 투표율 증가세가 그런 사고들 때문에 꺾인 게 맞다면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은 물론 각 후보들까지 피해를 본 셈이 됩니다. 특히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국민의힘이 더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한쪽 지지층은 사흘 동안 투표를 하는데 다른 쪽은 이런저런 논란으로 본 투표일에만 투표를 한다면 실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 반장 말대로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럼 서 반장이 준비한 건 뭡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선택적 여성 인권입니다. 생방송 TV 토론에서 나온 이준석 후보의 2차 가해성 발언에 이어서 유시민 작가의 설란영 씨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여성 이슈가 이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고졸인 설란영 씨를 향해서 이 대학생과 결혼한 찐 노동자, 균형이 안 맞을 정도, 또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라고 표현한 건 여성 비하뿐 아니라 학력 비하, 계층 비하까지 온갖 가부장적 선민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사실 각자 스토리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을 포기하고 남편과 가족을 뒷바라지해야 했던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더 겹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공부를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 씨는 2003년 개혁당 집행위원 시절에도 선거를 앞두고 당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당원들이 공론화할 조짐을 보이자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는 글을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선거는 해일, 즉 중요한 일로, 성폭력 사건은 조개 줍는 일 정도의 작은 일로 치부한 겁니다. 유 씨는 20년 가까이 지난 2022년에 공교롭게도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을 했던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 과거 자신의 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네, 뒤늦게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대선이라는 해일을 앞둔 상황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후보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제명까지 거론했던 민주당 의원들 정작 유시민 작가 발언엔 좀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폭력적 댓글을 직접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비판은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유시민 씨의 발언,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댓글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이준석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가 한층 덜한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여성 관련 의제에 소홀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 후보 없이 대선이 치러지는 것도 17대 대선 이후 18년 만입니다. 여기에 이번 대선의 주요 공약 대상으로 2030 남성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관련 정책과 공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선거 막판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각 후보 진영에서 뒤늦게 여성 인권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정치권이 여성 인권을 선거용 공세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정치권이 너무 남성, 여성 갈라치기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선거 결과를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반장들 잘 들었습니다. 해군이 어제 포항에서 추락한 해군 초계기의 사고 영상을 유가족 동의를 얻고 공개했습니다. 기체는 이륙 6분 만에 갑자기 뒤집히면서 지면에 수직으로 떨어졌는데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3분쯤 해군 포항기지 CCTV 화면에 찍힌 해상 초계기 P3CK의 이륙 모습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천천히 우측으로 선회하다가 갑자기 추락해 아파트 뒤편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도 오른쪽으로 기울던 기체가 빙글 돌더니 그대로 수직 낙하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당시 초계기는 이륙 후 곧바로 돌아와 착륙과 상승을 반복하는 이착륙 훈련을 진행 중이었는데 2차 이륙을 위해 선회하던 중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사고 기종인 P3 해상 초계기의 비행을 중단 조치했습니다. 조종사는 관제탑과 추락 1분 전까지 정상 교신을 했고 비상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기엔 별도 블랙박스 대신 조종사들의 음성 녹음 장치만 있어 현재 해군이 회수해 분석 중입니다. 사고 당시 기상 여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1960년대 생산된 노후 기종인데다 굉음을 내며 추락했다는 주민 증언이 있어 기체 노후 결함이나 불량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군은 조류 충돌이나 난기류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입니다. 갑자기 추진력을 잃고 떨어졌는데 실속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순직한 승무원 4명은 모두 1계급 추서 진급됐고 연결식은 모레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요즘 도심 곳곳에서 까마귀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시의 텃세로 자리 잡은 까마귀들이 산란기를 맞아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을 움크린 여성이 유아차를 밀고 후다닥 자리를 뜹니다. 인도 위에 떡 버티고 선 까마귀가 아기를 공격할까 조마조마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들이 나서 까마귀를 가뒀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을 이제 공격을 좀 막 엄청 하길래 문제 생길 것 같아가지고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온라인상엔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영상과 경험담이 넘쳐납니다. 아이들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부리 까마귀가 최근 2-3년 사이 먹이를 찾기 쉬운 도심에 둥지를 틀었는데 봄철 번식기가 되면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까마귀 무리가 전깃줄에 앉으면서 생기는 정전 피해도 매년 수십 건이나 됩니다. 재작년 말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지만 도심에서 까마귀를 포획하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도시에서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선 이렇게 우산이나 양산을 펼쳐 공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내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끊기는 쉽지 않은데요. 직접 흡연으로 숨진 사람은 한 해 7만 명이 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13조 원을 웃도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역 광장도 다음 달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흡연 부스 안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로 빽빽합니다.
다음 달부터 이곳 이외의 흡연은 전면 금지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서울역 광장 곳곳엔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서울역 광장과 버스 환승센터 일대 5만 6천여 제곱미터가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겁니다. 서울역을 이용하는 일일 이용객들은 30만 정도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간접 흡연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에 따라서 간접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직접 흡연 사망자 수는 꾸준히 늘어 2022년 처음으로 7만 명을 넘었습니다.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해마다 늘어 2022년 13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 의료비가 5조에 달합니다. 각종 국가 자료원을 활용해 의료비, 교통비와 같은 직접비와 조기 사망이나 의료 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과 같은 간접비를 포함하여 추계하였습니다.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건 물론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개 돈 1천만 명 되고 건물에서 부담한 게 한 2,500만 원 들어서 수술 비용이 한 3,600 들었어요.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담배 유해 성분 검사를 의무화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오는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금리도 더 내려갈 전망인데 집값 불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최근 매수한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본 30대 이모 씨.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매일 오전 앱에 접속한 끝에 가까스로 자금을 빌렸습니다. 8시 59분 59초 70초에 신청을 하는 걸 4번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아내랑 기쁜 마음으로 잔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 3단계 규제가 다가오면서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가계대출이 5조 원가량 불어나자 은행권은 하루 대출 한도까지 정해 조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주담대로 운영하다 보니 대출이 조기 마감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4%대를 유지하던 대출금리가 최근 3%대 후반으로 내려간 것도 이런 대출 오픈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한두 차례 금리를 더 내려 대출금리가 꺾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도권 집값이 불안정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만 올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늘어난 대출이 집값 상승뿐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정부의 국책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또 표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겨우 찾은 건설사마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에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다시 새 사업자 찾기에 나섰지만 2029년 조기 개항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가덕도 신공항. 문재인 정부 당시 김해공항 확장안을 뒤집고 선거 승리가 시급했던 여야가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며 추진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기도 2029년 12월로 6년을 앞당겼습니다. 이후 4차례 유찰 끝에 가까스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 계약을 맺었지만 이마저도 원점이 됐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공사기간 84개월과 현대건설이 제시한 108개월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현대건설은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개항이 미뤄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도 벌써 공기를 6개월 까먹었는데 다시 입찰하고 이런 법적 과정을 다 걷는데 그냥 1, 2년 시간을 까먹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또다시 입찰이 무산된 만큼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최종 판결 때까지는 관세를 유지하도록 한 겁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던 관세 전쟁이었는데 엇갈린 법원 판단으로 전 세계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국제통상법원이 제동을 건 지 하루 만에 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악관이 항소한 지 하루 만인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대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The president's trade policy will continue. We will comply with the court orders. 트럼프는 정치적 판결로 급진 좌파 판사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Broader problem of rogue judges erecting essentially a judicial blockade motivated both by Democrats and in the case of 진행 중인 각국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 1심 판결 직후 트럼프는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각국과 협상도 평소대로 이어갔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In good faith and trying to complete the deals before the 90-day pause ends. So we've seen no change.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 최종심에서 승소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지역 민심을 통해 이번 대선의 향배를 짚어보는 결정 2025 지금 민심은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보 관련 이슈에 민감한 강원은 1987년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대부분 보수 진영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어떨지 최민식 기자가 강원도 민심을 듣고 왔습니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열린 8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는 7차례 보수 후보를 택했습니다. 그만큼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돼 왔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2번이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쪽 당은 믿음이 안 간다고. 다만 민주당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거나 권력을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개헌이고 뭐고 다 해갖고 법 다 뜯어고치고 뭐 완전 뭐 이거 독재로 가는 거죠. 후보들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메모지 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런 모습들이 조금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이름 대도 돼요? 아 그럼요. 김문수 후보 깨끗한 것 같아요. 뭐 사생활이 구호대로 정정당당 깨끗하게 살아온.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세대 교체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제일 똑똑해 보이는 말도 되게 똑부러지게 잘하고 최근 토론회 발언 논란에 실망했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감정 조절 좀 했으면 좋겠고 말의 표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흔들리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맞춤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모두 GTX-D 노선을 이곳 원주역까지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 후보는 조기 착공을, 김 후보는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강원 남부권 철도를 세종시와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오늘 동시에 찾은 강원도는 지난 28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 41%, 김문수 후보 41%, 이준석 후보 9%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제 오늘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은 주소지가 아닌 관 외에서 찍은 표가 어디서 보관되고 어떻게 이송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회송용 봉투에 담긴 투표 용지는 특별 우편물로 분류돼 전국 우체국망을 통해 옮겨지는데 오늘 사전 투표를 한 차정승 기자가 자신의 투표 용지 이송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선 이곳은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사전 투표소입니다. 이 서대문구 주민인 기자가 이곳에서 관외 사전 투표를 해봤습니다. 주소지가 사전 투표소와 다른 관외 투표자들은 투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하는데 오후 6시 사전 투표가 마감된 뒤 사직동 투표소의 관외 우편 투표함은 관할 우편물을 취급하는 광화문 우체국으로 옮겨집니다. 전국 256개 우체국에서 접수된 투표함은 우편 집중국 22곳에 취합되는데 광화문 우체국의 경우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으로 이동된 뒤 전국 각 시도 수신지에 맞춰 분류돼 새벽 3시쯤 작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발송이 시작됩니다. 회송용 봉투에 담긴 이 투표 용지는 내일 새벽 이곳 서대문구 창천동의 서대문 우체국을 거치게 되고 차량으로 5분 거리인 이곳 서대문구 선관위에 도착해 다음 주 화요일 본투표가 끝나는 저녁 8시까지 보관됩니다. 최종 목적지는 서대문구 개표가 이루어지는 명지 전문대 체육관인데 최초 사전 투표소부터 우체국과 관할 선관위를 거쳐 이송되는 모든 과정엔 경찰관이 동행하고 차량 블랙박스 녹화와 CCTV 촬영도 이루어집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사전 투표용지는 특별 우편물로 이송 중 다른 일반 우편물을 함께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할 투표 인증 사진 어떻게 찍으십니까? 손등에 기표 도장 찍는 정도로는 유행에 뒤졌다는 말을 들을 듯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어 개성을 뽐낸다는데요. 그 모습을 임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나온 청년들이 종이를 들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습니다. 손바닥만한 종이엔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가 발바닥을 내밀고 있고 그 위엔 빨간 기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가나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로 된 투표 인증 용지. 이제 인증샷 찍는 게 이제 귀여워가지고 더 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구 팬들은 네모난 스트라이크 존이나 홈런볼에 도장을 찍고 휴지 위에 직접 그림을 그려 인증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SNS에서 투표 인증샷을 검색하면 이런 사진이 수십만 개 뜹니다. MZ세대 사이에선 인증샷 찍으러 투표장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소셜미디어 같은 게 젊은 층한테 소구력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투표 인증샷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도 투표를 마치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에 도장을 찍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투표장 밖에서 인증샷을 찍는 건 괜찮지만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K-인증샷이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2010년 천안 한 폭침으로 희생된 해군 용사의 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이 됐습니다. 오늘 소위로 임관했는데 아버지가 지키던 바다를 이제는 자신이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관홍생 게임의 날 2025년 5월 30일 해군 소위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해군 사관 후보생 임관식에서 특별한 생도 한 명이 소위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천안함 용사 고 김태석 원사의 딸 김혜나 씨입니다. 어머니는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잘 버텨주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돼가지고 대견스럽고. 이 자리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도 참석해 김소위를 격려했습니다. 아버지 고 김태석 원사는 김소위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순직했습니다. 김 원사는 세 딸 가운데 한 명은 해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첫째인 김혜나 소위가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영예를 수호하고 싶었습니다. 김소위는 대학 재학 중 해군과 해병, 공군 사관 후보생 시험에 모두 합격했지만 망설이지 않고 해군을 선택했습니다.
항해병과 장교로 복무하게 되는 김소희는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에 꼭 한 번 근무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예를 충실히 수호할 수 있는 해군 장교가 되겠습니다. 필승! 이번 임관식에서는 김소희를 포함해 해군 245명과 해병대 123명이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유학생을 차단하려는 정부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가득했고 외국인 학생들을 강조한 총장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졸업식 연단에 올라선 총장이 전 세계의 졸업생을 언급하자 기립박수가 쏟아집니다. From down the street,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just as it should be. 외국인 학생의 하버드대 등록을 막으려는 트럼프 정부의 이딴 시도에 반기를 든 겁니다. 미 정부가 비자 취소까지 예고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후배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Well, I met my 77 classmates from 32 different countries. We danced through each other's traditions and carried the weight of each other's roles. 에티오피아 출신 인도계 이민자이자 인기 작가 버기즈도 특별 연사로 나섰습니다. By your clarity in affirming and courageously defending the essential values of this university and indeed of this nation. 장외에서도 집회가 이어지는 등 하버드대가 반트럼프 전선의 맨 앞에 선 양상입니다. Every student's welcome here. Every student's welcome here. And so like authoritarians before him in places like Russia, like Turkey, and like Hungary, Donald Trump is attacking universities.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는 유학생을 막으려는 트럼프의 정책이 북한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In each man and each one of us there is two distinct beings, one good and one evil. Yes, I did refer to the profound and the primitive duality of man. 지킬 박사는 도덕가이자 이상주의자지만 약물에 중독되면 내면에 숨겨진 악인 하이드가 튀어나옵니다. Yes, and am I to understand that I am half human and half animal? 결국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지식인은 이상을 추구하지만 허위의식이란 질병이 있습니다.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국회의원 사모님, 경기도지사 사모님,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씨를 비난하며 여성과 노동자, 노인에 대한 비하, 학력으로 사람을 나누는 우월의식을 솔직하게 쏟아냈습니다. 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여성을 조롱하고 노동자를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입니다. 유 작가의 발언은 계급사회에서나 통용될 법한 저열한 사고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직접 나서 인생에서 갈 수 있고 없고 하는 자리가 따로 있느냐고 했습니다. 부인을 얕잡아보는 유 씨에게 남편이 너무 유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유 씨가 설란영 씨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라고 한 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력적 언사입니다. 이런 유 씨도 한때 노동자, 농민을 대변한다는 통합진보당의 대표였습니다. 진보정당은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과 권익,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정당이다. 이런 말을 했던 유 씨가 이중적 행태를 보인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편에 따라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조국 사태 당시 부인 정경심 씨가 컴퓨터를 반출한 걸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요설로 옹호했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뇌세포가 죽어 멍청해진다는 말로 장수 세대를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26살 청년 유시민이 유명해진 건 군사 독재를 비판했던 항소 이유서 때문입니다.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허위 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말이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5월 30일 윤정호 앵커 칼럼, 제정신 아닌 건 누구였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 붉은 빛깔의 장미가 만개한 장미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30도에 달하는 더위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전국 내륙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6도, 부산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과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